짤막하게 두 분의 발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훈 선생님보다 먼저 윤석원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협상이 임하는 자세로서 좀 귀를 기울여야만 될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 귀를 기울여 달라. 그리고 다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성훈 국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TPP나 FTA는 GMO를 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TPP나 FTA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마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토론의 순서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의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한경례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순서대로 하시는데요. 토론의 시간은 제가 일단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되기 전에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7분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년홍 정책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경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한우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밭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쭉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가장 이걸로 할게요. 예, WTO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협상이 한참일 때 제가 결혼을 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하면서 이 개방 농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개방 농정에 이제 입에 좀 떨어져. 예,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이 개방 농정에 이제 92년부터 제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예, 제가 산 증인이고 그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역시 이제 농민이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80년대 이제 79년도부터 이제 수익 개방화 조치가 이제 시작되긴 하죠. 소규모긴 하더라도 한 18개 품목으로 이제 시작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이제 생유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농민들에게 엄청난 입식을 이제 권장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도 생유를 이제 입식을 해서 이제 소를 키우셨어요. 그때 당시 제주도에서. 그래서 한 1년 하고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라고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때 현장도 봤고요. 하여튼 그 소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농민 진영에서는 이제 소몰이 투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004년도에 한칠레 역시도 이제 농업부문 1차 산업을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체결한 협상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이제 농민 진영에서는 이제 1년 365일 중에 거의 이제 100일 이상을 이제 서울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 와서 이제, 저지 투쟁들을 이제 쭉 했어도 이제 통과됐죠. 그리고 이제 2004년이 흘러서 지금의 이제 FTA 10년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미 FTA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중 FT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중 FTA라는 거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업 부분을 완전히 거덜이 날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차까지 이제 협상을 이제 진행해 왔고요. 이제 11차가 이제 아마 진행이 되고 이제 아마 7월 달 되면 이제 12차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TPP까지 왔죠. 근데 TPP, 한미 FTA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TPP에 대한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사전 학습들이 다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 5년 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TPP는요, 미국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TPP는 한미 FTA가 이제 기본 교과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TPP 관련해서는 갑자기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정부에서 TPP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어머, 이 TPP가 뭐야? 해가지고 이제, 언뜻 봤더니, 뭐, 정보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제 토론회 때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였습니다. 뭐, 농업 부분은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민중들의 삶을 엄청나게 이제, 각박하게 이제, 한미 FTA보다 이제 더 올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의 어떤, 제외됐던 것까지도 이번 TPP에서는 다 거론될 것이다. 예. 그리고 12개, 한미 FTA 12개의 이제 후과가 올 것이다라는 걸 이번 이제 토론회 때 제가 이제 알게 돼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농업 부분 관련해서는요, 지금 미국에서 가져갈 건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뭐 한중 FTA 뭐 진행되면서 어차피 정부에서도 뭐 농업 부분 관련해서는 뭐 농업은 뭐 어쩔 수 없지. 딱 이 논리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은 뭐 TPP를 하든 안 하든 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TPP에서는 아마도 이제 미국 측에서가 이제 TPP가 우리가 바로 제가 참여할게요 하면 바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국가들하고 양자 간의 협상을 다 요구를 들어줘야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국가, 한국에서는 지금 양자 예비 회담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국과 호주하고 FTA가 이제 바로 발리에서 바로 이제 체결했죠. 왜? TPP 가입하겠다고. 그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호주하고 FTA 맺겠다고 쭉 몇 년 동안 하다가 틀어진 게 뭡니까? 세고의 관세 인하해라. 그거 못 받아주고 이제 틀어진 것 같고 바로 이번 발리에 가서 12월 달에 그거 풀어주고 바로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이제 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축산업은 거의 이제 전멸 상태로 가죠. 우리가 2012년도에 이제 한미 FTA가 이제 반려되고 국회 비준 넘으면서 이제 나왔던 대책들이 전혀 현장에서는 0.1%의 이제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단의 정부에서가 저희들 농민 진영에서는요, 저희들 돈 잘 벌고 해서 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해서 저희 아이들 그냥 먹이고 입히고 기본 생활만 할 수 있어도 좋아요. 최소한의 농민들은 뭐 농사 짓는 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 아닙니까? 저희들 욕심도 많이 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 정책은 어떻게든 농민들의 어떤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법으로라도 제도적으로 돼야 된다. 우리가 2005년도에 쌀 수매제가 폐지됐죠? 예, 쌀값을 이제 시장 기능에 이제 맡겨야 된다. 뭐, WTO에 뭐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4년, 13년, 작년까지 보면은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으로 농민들이 손해보는 거는 해주겠다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농민들의 소득 감소가 이제 거의 2008년부터 11년까지 해서 4년 동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11조 가까이가 소득이 감소됐어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벌써요? 할 말은 안.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 쭉 있는데,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법 제도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건 거는 이게 인도에서도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국민식량보장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됐어요. 정부 여당과 정부에서 이제 아주 노력한 결과로. 그래서 이제 인도 국민의 68% 인도 국민들이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국가에서 직접 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까지도 WTO에서 제소당한다 했지만 아주 뭡니까? WTO에서도 이번 12월 달에 발리에서도 인도 측에서는 통상 협상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안에는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 제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안에 이 수매 제도와 함께 이거는 이제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먹을거리에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소비자도 이제 필요한 제도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나 재원 확보라든가 이거는 저희 이제 토론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할 건데요. 어쨌거나 정치권에서의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농수산위에 이제 올라놓긴 지금 거기에서조차도 이제 아직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공청회 정도 지금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당을 떠나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더 얘기할게요. 혹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다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각 대표님은 저 앞에 시계가 보이죠? 시간을 가급 좀 지켜주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사회자분 말을 잘 들어야죠. 발제한 내용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이게 찬반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반 토론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상황 공유 중에 조금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한칠레 동아일보 발제 45페이지 보면 동아일보 예를 들면서 별 피해가 없다라고 동아일보가 했다 그러고 또 발제자분들 거기에 크게 반발을 안 하시는데 제가 다시 봤어요. 20년 포도 생산량하고 면적을 봤더니 40% 피해가 봅니다. 이게 1990년 초만 하더라도 이게 포도가 한 19,000헥타르, 18,000헥타르였는데 이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한칠레 FTA 하기 전에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 27,000헥타르가 되거든요. 포도 생산이. 근데 이제 이게 2, 3년 끌면서 2004년 하고 그다음 2006년, 7년 되면 다시 18,000헥타르로 다시 줄어요. 그럼 포도나무 수령이 2, 3년 아니거든요. 포도나무 수령이 제가 알기로는 5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40%를 배연했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 포도농가가 한칠레 FTA에서 40%는 이렇게 수명이 그 전에 한 것도 줄어든 것 포함되더라도 40%는 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이제 비교하겠다가 이제 IMF를 겪고 그 다음에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조금 철들었다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 삼성경제연구소는 농산물은 그냥 공산품에 대한 그냥 공산품 팔아먹기 위한 대상으로 봤는데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에 나온 게 그것만 아니더라. 이게 두 번을 겪어보니까 경제위기를 겪어보니까 식량 수출하던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수출국도 아예 안 팔아버리고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입장 변화가 저는 보인다고 한국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 말을 잘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살짝 농산물 위험 관리를 시장 금융보험 시장에 맡게 된다. 이거는 좀 우경화된 정책이죠. 농산물 시장 위험 관리는 상호 보조를 통한 농협 공제에 맡기는 게 제일 낫죠. 그래야지 제가 농협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단계로서는 금융시장이나 금융보험에 맡기는 순간 그거는 이미 한미 FTA라든지 금융
그런 보험 개방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근데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미 FTA에 이미 농산물 재해공제가 개방되게 돼 있죠. 두 분 다 빠져 있는데, 홍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디 조항인가 들어가 있어요. 농산물 재해를 농협이 공제로 해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걸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한미 FTA에. 그럼 TPP-때도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서로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삼성에서도 근본적으로 국내 공급 기반, 용어를 참 재밌게 썼어요. 생산 기반이라고 안 하고 공급 기반이라는 미묘한 말로 써가지고 피해가는데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은 결국 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포기하지 말자가 중요한 자기네도 고민이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들이 발표하신 거 대부분 공감하고요.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 안전성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상업화 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 봐서 조금 더 짚어야 될 게,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발제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GMO 확대하라는 정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국에서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 12차 당사국 총회인데, 정부는 이때도 GMO가 아주 훌륭한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거고요.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가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쓰진 않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농협, 자연재해 보상에서 외국 자본 보험사가 참여하는 것 개방을 좀 TPP에서는 더 막아야겠다. 실제로 일본이 이제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결국 일본 공조가 일부 개방돼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 한번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지자체를 통한 농업 지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을 지원해야 될, 농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하는, 농업을 중요한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15% 이하입니다. 대부분. 전라남도가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9군데가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됩니다. 사회하시는 유정규 박사님 고향이 경남 하동인데 거기서 한 13% 될 겁니다. 재정자립도. 그런 데서 무슨 지원을 하겠어요? 교부세나 양해금은 경직생이가 어렵고 교부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결국 그 서울시 교육감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데 왜 치고 들어왔는가? 생산자들과 관리의 부실로 치고 왔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친환경 농산물 관리가 안 돼요. 그게 지금 친환경 농업에서 아시는 분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2008년부터 계속 얘기해도 농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면 따끔하게 뭐라 그럴 땐 뭐라 그래야지. 친환경 농산물에 계속 농약이 나오는 걸 왜 자꾸 봐주고 지나가는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문영민 교육감 같은 사람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저는 농민의 생계는 대단히 한정의 부회장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접근은 고민이 곤란하다. 우리가 남이니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이런 걸로 안 되고, 우리 국산 농산물 농민 생산하는 거는 진짜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지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이 보장 안 되면은 6차 산업 해도 또 한국의 농업에서 6차 산업 유통 다 포함되어 있고 가공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실패해 왔는데 그냥 1, 2, 3차 섞어 놓으면 다 되나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 맞아요. 숫자로는. 그런 건 좀 곤란하다라고 보고요. 뭔가 농민들도 자성과 이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요. 농민 입장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좀 나오죠. 저는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진보 진영과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 직불이게 농민들에게만 필요하지 않고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포함시켜가지고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립분산적인 싸움으로 될까? 차라리 농민들도 기본소득 달라. 도시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에 대해서는 문화적 접근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시간 다 됐는데 생협에 대해서 한 1, 2분 시간만 7분 됐거든요. 1, 2분 주시면 시간 잘 지키죠. 예, 고맙습니다. 이게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요. 사실 뭐 생협에서는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고민해 왔죠. 기본적으로는 생협이 친환경 농업을 하지만 한국의 농업이 살아있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은 살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그러면서 아이컵 생협에서는 이것이 저소득층에게는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다 아시다시피 이게 가난한 집, 부모 학력이 낮은 가정일수록 아토피 천식 많고 혈중 중금속 농도가 높아서 주의적 결핍으로 이어지고 학교 성적 안 오르고 먹거리를 통해서 교육이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부의 재생산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생협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죠. 생선 출하 장려금, 가격 안정기금, 판매 대행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대형마트에서 배추값이 15,000원 할 때 생협에서는 2,500원 지킬 수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정부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산 안정기금으로 쓰는 게 30억이거든요. 30억으로 투기성 요소를 상당 부분 생협 내에서 거세합니다. 생협에 그러면 생산자들이 농지 면적이 많냐? 안 그렇습니다. 아이컵 생산자들 평균 농지 면적이 1.7헥타르입니다. 그러면은 윤 교수님이랑 얘기하신 것처럼 75%에 드는 규모예요. 근데 생협 생산자들은 생협에 대해서 아이컵에는 욕을 많이 해도 아이컵 생협에 계속 있으려고 그래요. 욕은 욕대로 해도 일반 시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소득도 높고 살만하거든요. 1.7헥타르인데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헥타르로 해도 가능할 거다. 국산 농산물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생협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산 우리밀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 한국의 우리밀 생산량이 3,000톤이었는데 지금은 아이컵 혼자만 4,000톤 소비를 합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생협과 정부하고 관계가 원활하진 않지만 농업에서 생협 협동조합에서 하는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참조하신다면은 저는 2헥타르 정도도 이렇게 해볼만 하지 않을까, 농민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한 분은 생산자 단체의 입장,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뭐, 한정돼서 얘기한 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기초농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측면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TPP나 FTA에서는 보장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정원각 대표님께서는 뭐 다른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농민 스스로 생산자 스스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지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 또 말씀 주셨고 또 지자체를 통한 생산자 지원의 한계 이런 말씀도 발표자의 발표 논리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서 아마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또 잘 몰라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될 내용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점을 중심으로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TPP 대책반의 장성길 과장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업부의 장성길 과장입니다. 저는 뭐 공무원이니까는 자료에 근거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는 오늘 모임의 이 목적이 일단은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토론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정부 입장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맡고 있는 정책에 반영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하는 자세를 하나 좀 갖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TPP에 대해서 이 TPP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자료를 저는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발제 자료 117페이지 보시면은 TPP 주요 동행 및 대응 방향으로 했는데요. 일단 TPP는 저희가 그냥 이거는 이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참여국은 지금 현재 12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페루,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12개국이 모두 같이 이 TPP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4개국이 시작을 했다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 지금 12개국이 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으로 TPP 협상에 참여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작년 3월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참여로 인해서 TPP 협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가 TPP를 대하는 입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협상 동향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 있는 대로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년 지금 한 4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2월에 싱가포르 TPP 강요회에서 어떤 협상 타결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또 언론에 난 것처럼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일 간의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성과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분 중에서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해서 협상 타결에 미일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주요국 입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랑 규범을 두 개 나눴을 때 미국은 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상품과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시장 접근 관련해서 이 5대 민간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쌀, 밀,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설탕, 낙농품 이렇게 5대 민간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할 수 없고 이 관세 철폐의 예외로서 둬야 된다는 입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굉장한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일 간 협상의 타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희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TPP 협상에서 이게 협상 동력이 여태까지는 100% 관세 철폐로 이렇게 상품에서 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미일 간에는 비공식적이지만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쌀과 밀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참여 여건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 TPP에 대해서 작년 11월 말에 이 관심 표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관심 표명이라는 것과 TPP 협상이라든지 TPP에 참여한다는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 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TPP를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 참여국들과 협의하고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에 있는 것일 뿐이지 이 관심 표명 자체가 우리가 한국 정부가 TPP에 참여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관심 표명을 하면서도 분명히 그것은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거쳐가지고 이러한 참여 가능성 모색 차원에서 지금 예비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원 수용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 11월 15일에 통상절차법에 따른 TPP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추가로 지금 국회 산업이라든지 특히 또 국회에서 지금 통상특위가 구성돼서 거기서 바로 이틀 전 월요일날 통상특위에서 TPP 공청회를 개최했어.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 공론화와 이 TPP 참여 득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 입장은 TPP 참여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첫 번째 TPP 협상 진전 동향, 두 번째 참여국가의 양자협의 경과, 그리고 세 번째 분야별 신청 영향 분석 결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TPP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저희가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 TPP가 한국 정부가 TPP 참여를 전제로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는 좀 바로잡고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이나 이런 데는 TPP 참여하는 걸 뭐 전제하고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저희가 작년 11월에 지금 TPP에 대한 관심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전에 공청을 했고, 지금 현재도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 거치고 또, 현재 또 작년 7월에는 TPP에 대해서 우리가 TPP 참여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시경제 효과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산업별 분야별 영향 분석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시각으로서 그냥 결정을 해놓고 그냥 미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일 간 협상 결과에서 어떤 지금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그래서 저희 TPP 국회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러면 TPP를 만약에 참여할 경우에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영향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쌀은 모든 FTA,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여태까지 관철됐고 관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다 고려한 이후에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예, 그래요. 일단은 아직 뭔가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참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고려하겠다, 뭐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폭을 좁혀서 오늘 주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FTA나 또는 TPP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식품부의 김수일입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이래 다 세게 듣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오해를 풀고자 하는 거는 풀고 또 서로 공유하지 못했던 거는 비록 7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실무자로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게 생산자 측면에서도 오셨고 소비 측면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자들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먹게 해달라. 근데 이제 생산 쪽에서는 소량을 생산해도 소득이 충분히 보존되게끔 우리 시장 가격 기구를 형성해달라. 이 두 입장이 항상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우리 부가 계속 생산자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요즘은 소비자분들께서도 우리 부에 굉장히 요구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대립되는 입장이 참 중간에서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월호 이 사건이 그냥 한두 개인의 실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대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결국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 입장에서는 우리 부의 존재감이 결국 농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얽힌 실타래가 너무 많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얽힌 실타래도 많고 기재부라는 예산 쪽에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이제 얽혀서 국회에 갔을 때는 또 조율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때가 많은 게 사실 속상합니다. FTA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중 FTA를 보면 누구나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랑 생산 구조가 똑같고 모든 걸 다 중국이 생산하니까 FTA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니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해관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디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찾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미덥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여튼 주어진 체계 속에서 하여튼 최대한 얻을 것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발제를 해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서운한 게 있다고 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농식품부가 왜 복지를 하고 교육을 하느냐, 이 농식품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정 표현을 조금 좀 달리 하신 것 아닌가. 거기에 손을 대게 된 거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복지라는 정책을 펴왔습니다만은 그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농민이나 일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이나 똑같이 대하는 게 저희가 속상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복지에 관여하고, 또 농촌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도 좀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교육에도 교육부에도 아쉬운 소리에서 TO를 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주제 넘게 복지도 관여하고 교육도 관여해서 종합부처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제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말씀드리면, 한중 FTA에 대해서는 진짜 우려가 컸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협상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협상에서는 우리 책상이 있고 물컵이 있고 이 종이컵이 이렇게 다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걸 다 숫자를 세면 한 12,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협상이라는 거는 그 12,000개의 책정되어 있는 관세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결국 서로 협의하는 게 FTA 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FTA 협상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너무 농산물 분야를 다 개방해달라고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꾀를 냈습니다. 미리 관세를 내리지 않는 비중을 정하고서 가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 시달리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농산물의 민감성을 배려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기체결 FTA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아세안이 있습니다만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끝났을 때 얻어낸 결과는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할 수 있는 품목을 1200개를 서로 우리는 가지게끔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1200개라면 우리 농산물이 총 생산되는 게 1611개입니다. 1611개.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수를 그렇게 다 따져봤을 때 한 7, 800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량까지 다 고려해서도 한 그 정도. 정말 1원이라도 생산되는 것까지 하면 한 900개 정도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200개, 900개 민감성을 반영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 1200개를 공산품에도 섬유류 이런 쪽에 영세 가공업체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 쪽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에 서로 이제 민감성을 고려해서 나누기를 했는데, 배분을 했는데, 그 배분 결과는,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은 반영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고서 2단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협상 구도로만 잘 이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분석에서 보듯이 그런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결과 얘기죠. 예. TPP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PP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TPP 회원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FTA를 체결했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갈립니다. 이미 다 체결했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춘 협상을 끝냈는데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얻는 것 없이 결국 주는 것만 있을 것 아니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전체가 묶어진 형태의 FTA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공통 원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은 항상 수세적이었고 TPP 협상에서도 수세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우리의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게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확보를 한 후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구 영역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쌀 관세화에 대해서 관세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대로 기존 입장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규정에 보면 90일 전에는 어떻게든 관세화를 할 건지 뭘 할 건지를 WTO에 올 9월 말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는 한 가지여야지 두 가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쌀 관세화를 하기 위해서 관세화 T가 그 관세화율이 차익이 얼마라고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관세화를 하지 않고 계속 지금과 형태로 가겠다는가 이렇게 표명해야지 두 카드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할 때는 9월 말까지는 듣더라도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아직 그 내부적으로 장관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결정을 내린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쌀 관세화를 가지 않고 현행대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필리핀이 재유예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큰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한번 최근에 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관세화 유예를 더 받지 현재로서는 그 결론은 아직 잠정적입니다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분들 의견을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고 신중하게 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뭐냐.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쌀 관세화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아니다. 현재 상태로 유리하다는 것 주장하시는 분도 그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농업이라는 전체로 봤을 때 쌀 산업이라는 전체로 봤을 때는 결론은 결국 우리 업계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자 저러자 하기 전에 업계에서도 그게 단합된 의견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정부 실무자로서의 하나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간단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 이 관세화 유예냐 아니면 지금 관세화를 할 거냐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 필리핀의 사례가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필리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속사정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단계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 그런 말씀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이제 송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정보가 있다면 예, 마지막 일종의 지종 토론자로서 쌀 통상법의 현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 송기호 변호사님께서는 거기 있는 것처럼 민변의 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하고 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통상 문제, 한미 FTA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통상 문제에서 정부의 의견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의견을 제시해줬고 상당히 또 그 의견 속에 정부가 미처 놓쳤던 부분을 많이 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협상의 내용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변호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7분 내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큰 틀을 놓고 본다면은, 과연, 세계무역기구라든지, 또 자유무역협정, 또 태평양 동반자협정과 같은, 그냥 이렇게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러한, 이른바, 세계화 개방, 이 안에서 우리 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보듬고 나갈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해남으로 내려간 게 이제 우리 농업과 이렇게 학창 시절을 제외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했거나 부딪혔던 때인데 벌써 한 25년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25년의 세월이라는 게 우리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이고, 가령 그분들이 뭐 20살부터 농사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평균 한 45년쯤 농사를 지어 오신 거죠. 거기에 비하면 뭐 제가 직접 간접으로 봤던 25년은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동안 정부가 이른바 이런 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았던 정책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정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 이를테면 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에 지금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나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지금까지 정부가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정부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검증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그렇게 이미 실패한 정책을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오히려 앞으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방의 정도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훨씬 더 강도 높은 걸 우리 농업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한칠레 협정 발효도 지금까지 농업이 잘 버텼다고 하지만, 한칠레 협정의 실질은 뭡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그런 개방은 이른바 도하 세계무역기구 협상 이후로 미뤄놨단 말이죠. 즉 본격적인 아직 개방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미자유무역협정도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잘된 점으로 설명한 것이 농업에 대해서는 아직 장기간 유예를 뒀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이 겪었던 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한중이라든지 또 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개방에도 아직 미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러한 약한 개방만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실패했다는 건데,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전과 같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아까 발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의 소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농부는 전업농, 규모를 키우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규모가 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만 팔아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규모 수준 자체도 이미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즉 규모를 키워서 우리 농업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농업은 기본적으로 소농일 수밖에 없고, 이 소농이 아까 한경래 부장이 말씀한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농업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농가 소득 경영 안정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아까 이 정의당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현재 수매제가 폐지되고 목표가액제가 들어온 게 참여정부 때란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이 짧지 않은 이 한 10년 동안 검증 이미 됐단 말이죠. 목표가액제가 뭡니까?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농민들에게 가는 소득도 떨어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즉 생산비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농가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순매제도이든 아니면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소득제도이든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애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이 소농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소농이 같이 유지하고 우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식품 체계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령 여기 133페이지 보면 수입쌀과 국산쌀 혼입 판매 금지 문제를 보면 송 변호사님 3분 더 드릴 테니까 조금 여유 10분. 자, 수입쌀, 아닙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입쌀과 국산쌀 혼입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농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결정한 건단 말이죠. 이걸 왜 금지 못 시킵니까? 이거 WTO도 위반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소비자들, 아까 우리 김수료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에서 나와주신 김수료 과장님께서 소비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 쌀이,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는 것을 금지시켜라. 이거 막 섞어가지고 더구나 표시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마치 살 때는 국산쌀인데 실제로는 수입쌀이더라. 이거 소비자 이거 편익 해치는 겁니다. 이거 금지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서울시 새로운 그런 그 교육 감이 들어오면서 우리 소농이 중요한 장점인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이 아무리 농민들이 그렇게 한들 뭐합니까? 아무리 농약, 화학비료 적히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그걸 지은 것을 우리 사회가 같이 그분들과 호흡을 맞춰줘서 먹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은 것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친환경유통센터라든지 또 생산자들과 학교가 직접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을 해왔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그것들 다 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또 아까 김성훈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전자 조작은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미국식 농업을 위한 미국식 식품 체계란 말이죠. 그 미국식 식품 체계가 지금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소농의 장점을 보존하고 우리 소농이 우리 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품 체계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개방이라는 거죠. 즉 한미자유협정이나 반태평양 동반협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시간 관계상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물론 뭐 아직 우리가 동반자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양자협의를 예비를 하고 있죠. 이 반태평양 동반자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그 틀은 자기들이 정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 쌀의 커터를 더 늘려주는 식으로 가령 결정이 된다. 또는 그 쌀의 관세 철폐를 굉장히 장기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강요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과 일본이 타결을 해서 반태평양 동반자협정이 결정이 되면 저는 우리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 농업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그들이 만들어 오면 이걸 그냥 받을 건가 말 건가만 지금 본다는 거죠. 이런 아주 어떤 비주체적인 구조. 아까 황영리 부회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 자국의 농업을 위해서 WTO에 인도의 식량 자급법을 만들어서 WTO에 가서 그것을 승인받았단 말이에요. 즉 통상이라는 게 우리 소농의 요구를 어떤 극대화하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통상으로 가야 된다. 지금 마지막으로 쌀 이른바 관세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관세화라는 것은 쌀 수출국들이 쓰는 용어일 수 있겠죠.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거죠. 지금 우리 양곡관리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쌀 수입 허가제란 말이죠. 지금 왜 쌀이 수입이 안 됩니까? 양곡관리법에 쌀을 마음대로 수입하면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기 때문에 쌀 자유 수입 안 하는 거거든요. 관세화라는 것은 물론 그 용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회가 현재 쌀 수입 허가제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누구든지 쌀 수입하도록 할 때 비로소 쌀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 가령 뭔가 결정하겠다고 하신다면 자,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우리 소농이 유지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대책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정부니까. 그것을 저 같은 변호사나 아니면 농사지는 농민들이 뭔가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서 정부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정부가 이를테면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아까 그 김수일 언성 높아서 미안합니다. 김수일 과장님께서 쌀 수입 그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그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들은 이 협정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워낙 중요한 문제가 저는 정부가 관세율을 계산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쌀 관세율이 이를테면 500%인지 400%인지 농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앞으로 이를테면 우리는 이 400%나 500%가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어떤 지속적인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걸 제외시키겠다. 즉 우리는 끝까지 이 500%를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를테면 농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순회 설명회도 하고 농민들과 설득을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부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부가 개선하고 있는 이런 연구 영역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연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이미 인터넷상에 연구한 농경영이나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 아십니까? 이걸 공개하면 협상에 차질이 있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니까 당연히 대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쌀 허가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내놓으셔야지 마치 의견을 다 달라. 그럼 내가 나중에 뭔가 결정하겠다. 그럼 뭐 나중에는 그러겠죠. 정부는 이미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 하십니까? 쌀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예, 상당히 좀 첨예한 의견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지금 말씀을 아직까지 안 주신 분들 중에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이 없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민주적으로 지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어느 분한테? 김수일 과장님.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아니, 아까 김수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의견 중에 많은 부분이 현재대로 관세를 유예해 간다면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준비해 주시다 해주시고요. 혹시 또 다른 분?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지금 맞은편에 지금 줄무늬를 입고 계신 분, 예. 한 말씀. 예.
델리프는 관세와 유예 쪽을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것을 주고받았는지를 우리가 아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혹시라도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마 아기까지 안고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토론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견이 아닐까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PP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니까 이 수렴 끝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충 이 정도로 질문이나 토론을 듣고 혹시 이 발표하신 두 분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예, 좀